네, 지금부터는 투자해놓은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연말 특집을 마련했는데요. 내년 시장을 준비하고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각 섹터별로 이슈별로 저희가 전략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두 분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아쉽게 시장이 지금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고 코스닥 지수는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안에서 내년 시장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하나하나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먼저 국내 증시 내년 전망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 한 해 국내 증시가 하반기부터 어마어마한 상승률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서도 많은 주도 섹터와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내년까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언급한 만큼 내년에는 5천 포인트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먼저 박병창 이사님. 내년에 증시 방향성을 고민하기 앞서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 우려 요인과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부터 먼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이 보시기에 어떤 포인트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의 참여자들의 심리는 아래쪽보다 위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매크로 측면에서는 유동성과 AI가 시장의 주 워딩입니다. 그런데 유동성은 내년에 더 보강되는 쪽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흐름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하반기에 후유증이 나올까 봐에 대해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일단 상반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부분은 지금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지만 그것이 초입 단계인지 중간 단계인지 내년에 실제로 이익이 얼마큼 나오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고점을 찍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크로 측면에서도 위쪽으로 더 열려 있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겠고요. 국내 내부적으로는 3법과 세법 개정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의 기본적인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이 우리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은 AI 하드웨어의 인프라 구축보다는 좀 더 길게 그 사이클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는 미국보다는 좀 더 여력이 더 있겠다 또는 상승폭의 확률이 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이고요. 두 번째 관점은 우리 기초 분석도 무시할 수 없는데 우리 시장은 실제로 5월 말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과 7월에 상승을 했던 부분은 한 20% 상승을 했고요. 2차 상승은 8월에 조정을 보이고 9월과 10월에 반도체가 오르면서 약 29.5%, 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 상승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4,000포인트 살짝 위에인 4,050포인트부터 계산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적어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20% 오르면 4,800포인트, 15% 오르면 4,657포인트, 25% 오르면 5,062포인트예요. 한 25% 올라야 돼요. 그러면 네. 4,500에서 5,000 사이는 한 번쯤 트라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100조 정도 더 높게 보는 쪽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중간 또는 중간에서 약간 하단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뭐 100조 영업이익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 80조 정도로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00조 정도라고 본다면은 지금의 시가총액에서 위로 업사이드가 약 40% 정도가 더 있어요. 또는 한 50% 정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지금 시가총액을 전체 시가총액의 기여도를 보면은 약 25%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14만 원에서 16만 원 사이, 한 14만 원, 15만 원 정도가 된다면 그 기여도 25%를 계산했을 때 우리나라 지수는 다른 것들을 다 제외하고 이걸 봤을 때 10에서 15% 정도 올라갈 여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약 4,400에서 4,500포인트가 되죠. 그러니까 4,500포인트는 좀 가시적으로 보고서 시장이 달려가는 그런 상황이 좀 된 것 같고요. 그 위에 플러스 알파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3법과 세법 개정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이 언제까지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을까? 이 부분 때문에 위에 업사이클이 더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하는 부분이고 시장 전반적으로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위쪽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4,500포인트를 향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으로 판단이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일단 2026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뭐 AI 고점론과 뭐 정책 여러 가지 또 메모리 반도체까지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좀 짚어주셨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각 섹터별로 포인트별로 또 자세한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김민수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면 조만간 5,000포인트까지 좀 상승할 수 있을지 궁금하고요. 또 우려되는 포인트들도 있다면 좀 짚어주실게요. 네, 가면 좋죠. 예, 가기를 기원하면서 무엇보다 올해 그래도 시장이 많이 올라서 조금 좀 수익 좀 많이 내셔서 기분이 좋으셔야 될 텐데 막판까지 계속 그런 모습들이 나와야 될지가 조금 관건인데 코스닥 시장이 조금 좀 약합니다. 예, 그래도 아마 좀 이번 주 금요일 끝나게 되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일단 기대 요인 보게 되면 다른 거 없이 내년도 EPS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30% 정도는 적어도 올라갈 것이다. 특히 반도체가 이끌고 있죠. 그런 쪽에서 변화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그러면 이제 반도체와 함께 관련된 쪽의 소부장 쪽들도 좀 변화가 들어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무시 못할 게 글로벌 유동성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도 국내는 일단 금리는 거의 인하가 멈췄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나 또 해외 쪽에서는 여전히 확장 조정 쪽에 대한 모습들 우리도 정부 정책적으로는 내년에 예산이 한 700조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확장 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묻혀간다라고 하면 좀 더 기대감이 높을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려 요인은 뭐 기대했던 대로 정부 정책들이 계속 먹히느냐 이게 가장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좀 꺾여줘야 조금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들도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환율 동향들도 좀 체크하자라는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환율 이야기도 잠시 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더 상승에 베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올해 좀 덜 갔는데 내년에는 코스닥 쪽에 좀 더 집중해 봐야 될지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박병창 이사님, 네, 오늘은 코스닥이 오늘 조금 기준으로 네. 코스피 상승률이 71%였더라고요. 좀 전에 봤더니 코스닥은 약 3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빠질 때 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는 상승할 때는 더 많이 오르는 그런 특징을 갖는데 이번 올해에는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또는 이제 만약에 코스피가 많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폭 위든지 아니면 비슷한 경우였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차이가 굉장히 많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활성화 대책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그렇지 않고요. 미국도 올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자료를 보니 S&P 500의 지수보다 위에 오버슈팅, 그러니까 더 초과한 기업들이 29.5% 정도라고 해요. 그럼 10개 중에 3개 종목은 지수를 비트하지 못했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의 흐름으로 판단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즉, 코스닥 활성화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액티브의 펀드들의 움직임보다는 ETF가 활성화되고 또는 미국 주도 그리고 중국의 성장이 일어나면서 사실 대형주 위주로 선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리고 올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약했다는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고 그리고 올해 좀 뒤처졌던 부분들을 망해할 수 있는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급이 그럼 코스피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가면서 코스닥 주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하기가 그렇게 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닥 안에서도 일부 섹터, 일부 종목 위주로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대한 수혜는 입을 수 있겠지만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이런 분위기 안에서 앞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이 원달러 환율을 좀 언급을 해주셔서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83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어느덧 탄핵 전국 당시에 기록했던 고점까지 지금 넘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환율도 뉴노멀 시대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이렇게 환율이 높은 상황에서도 최근에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좀 사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코스피 시장 쪽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데 이를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네, 일단 외국인들은 환율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를 산다가 아니라 반도체를 산다라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환율 부담도 이기고 좋은 업황들, 그래서 환율보다는 업황에서 좋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끌고 주식을 산다라는 얘기는 그 이상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관점들이 높고
게다가 여기서 그래도 환율이 또 워낙 강세로 반전하게 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약간 뭐 그런 관점들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통 보면 그들은 패시브 관점 쪽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어떤 섹터와 함께 액티브적인 관점 쪽으로 좀 더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같은 액션들은 더 나올 수가 있다고 봐야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그거는 무시하고, 지난번 9월 달에서 10월 달 중반 때까지 들어왔던 자금들의 흐름들이 거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은 그에 따른 부담은 살짝 또 있고 움직일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계속 또 워낙 약세 압력들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도 그동안 또 보여줬었던 패턴을 봤을 때는 다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다는 점들 보시되 그 섹터와 업황 쪽에 대한 무게를 두면서 시장을 일단 바라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환율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정부의 재정적인 기조가 확장 정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의 반영이 들어오면서 M2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흐름들을 그대로 반영된다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일단 뭐 원화 강세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예전처럼 강한 어떤 원화 강세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쪽에서 일단 흐름을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는 거는 반도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섹터별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1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AI 버블론이 글로벌 증시를 뒤흔들면서 투심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 호실적 발표로 AI 버블 여파가 어느 정도는 좀 잦아든 모습인데요. 월가 대표 강세론자인 댄 아이브스도 내년은 AI 수익화의 해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돈 버는 AI 기업들만이 생존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AI 관련 종목들로는 정말 많은 섹터들이 꼽히고 있는데 이사님이 보고 계시는 돈 버는 AI 기업은 그렇다면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들일까요? 네, 엔비디아가 언제부터 올랐죠? 2023년 1월부터 올랐습니다. 2022년 12월에 챗GPT가 공개되면서 올라온 거예요. 그것은 데이터 센터향 하드웨어, 즉 인프라 구축에서 그동안에 올랐던 겁니다. 이것을 AI의 전체적인 배포를 하는 1단계 구축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AI 초입이다 그러고 중간이라 그러고 이제 다 왔다라고 하고 있고,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것은 거기에 대한 논란이고, 즉 지금 AI 고점 논란은 각도가 보는 관점에 따라 되게 다른데, 전체적인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AI는 초입 단계가 맞아요. 그러나 주식시장은 선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래 AI 변화에, 사회 변화에 대해서 선반영을 얼마큼 했냐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초입 단계에서는 벗어났다, 중간 단계는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 단계에서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는 그러면 어느 정도 왔느냐? 딱 보면은 빅테크들의 인프라 구축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구축한다고 하고 있고 내년도에 어느 정도 자본 지출을 할 것이다,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구축되는 자본 지출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구축은 시장은 주가는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AI 버블론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사실 그것으로 인해서 제품화되고 서비스화되면서 소위 젠스랑 CEO가 얘기하는 에이전트 AI, 피지컬 AI는 이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전트 AI와 피지컬 AI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AI의 배포를 지나서 활용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 활용하는 단계에서 TPU나 맞춤형 반도체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AI의 인프라 구축하고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은 AI 전반적인 AI 버블론에서는 좀 더 긴 시간이 여유가 우리한테 더 있는 거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떤 단계냐? 인프라 구축은 한 중간 좀 지나면서 구축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것을 가지고 이익을 내면서 제품화하고 서비스화할 그런 기업들이 얼마큼 나오느냐가 관건인데, 그것이 빠르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 사이에 이게 빨리 안 나오고 느려지면 그 공백이 생기고 이걸 캐즘이라고 해요. 이 캐즘이 얕고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걸 걱정을 하는 게 AI 버블론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볼 건 이제부터 무엇이냐? 제품화하고 서비스화하면서 이것을 실제로 이익을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어딘가가 이제부터는 가장 화두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더더욱 그런 화두가 많이 될 것이고요.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서 얘기 나오는 것이 로봇인 거고,
그리고 자율주행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이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주가가 움직이니까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B2B였단 말이에요. 인프라 구축은 대부분 B2B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수익화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대부분 인프라 구축 후에 B2C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럼 B2C의 가장 강자들이 어디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이런 데들이라고요. 구글. 근데 이런 데들이 아마도 내년에는 훨씬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은 피지컬 AI로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피지컬 AI라는 단어가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게 작년 CES 2025에서 그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기조 연설에서 피지컬 AI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일반인 분들도 이 단어에 대해서 좀 많이들 아시게 된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그런지 지금 로봇과 자율주행 같은 이런 피지컬 AI에 대한 관심도가 CES 2026을 앞두고 또 한 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증시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되면서 테슬라가 지금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김민수 대표님. 네. 국내선 아직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면 피지컬 AI 사업을 하는 기업을 찾기 좀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 막 정부도 첨단 산업 육성에 막 나서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인데 조금 늦은 감이 있어요. 내년에도 국내 기업에서도 그럼 피지컬 AI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어떤 기업들이 또 있을까요? 네, 내년도 계속 이쪽 관련된 관심은 높아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CES 2026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저희가 체크해야 될 게 아마 내년에 화두가 많이 될 단어가 버티컬 AI입니다. 버티컬 AI예요?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해당 산업에 해당 이제 집중돼서 움직이는 AI. 그러니까 저희가 기대하던 직접적으로 소프트웨어가 작동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돈을 벌기 시작하는 초기 모델들이 이제 내년에 많이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런 쪽에 보게 되면 로봇도 마찬가지로 그냥 저희가 이제 생산되게 되면 그냥 그대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범용 로봇이 아니라 해당에 맞게 또 그거에 또 적용되고 훈련시키고 그리고 출원할 수 있는 단계까지 들어오는 소프트웨어의 어떤 역할들이 가장 중요한 시기다라고 보게 되면, 그러니까 로봇은 저희가 알고 있듯이 어떤 산업적으로 적용됐다가 끝나고 나가면 집에 와서 가사 로봇으로 바뀐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적용이 필요하겠죠. 그런 쪽들을 조금 더 내년부터는 신경 쓴다라고 하게 되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됐다고 봅니다. 근데 로봇 피지컬 AI 쪽에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에서의 어떤 변화들을 가장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더 챙겨보면서 내년의 변화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는 피지컬 AI를 넘어서 버티컬 AI라는 키워드에도 집중해보자라고 언급해 주셨습니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AI를 이 버티컬 AI라고 하는데요. 한번 눈여겨보시길 바라면서 다음은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반도체 시장 안에서도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범용 D램 수요까지 늘어나면서 내년 1분기쯤에는 범용 D램이 HM보다 더 비싸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박병창 이사님, 이에 따라서 우리 국내 반도체 탑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흐름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실까요? 양기업 다 수혜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AI의 인프라 구축을 한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 구축하는 데에는 이제 가속기의 HBM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D램의 쇼티지가 발생하면서 D램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AI의 큰 흐름에서 HBM이 여전히 주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쇼티지가 나온 것 때문에 가파르게 D램 가격이 오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도에 계속 그럴 것이냐고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이제 D램 가격은 좀 하향 안정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HBM을 넘어서면서 이제 D램이 주도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램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은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것보다 이 주기가 조금 더 길게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전반적으로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버티컬 AI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맞춤형 반도체로 이제 B2C로 소비자에게 들어가는 제품과 서비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활성화되면 될수록 거기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반도체는 더 수요가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점이 2028년이냐 2029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 중간재 가속기를 만드는 중간재에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는 더 이 두 기업에는 더 긴 시간 동안 더 기회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들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정치는 상당 부분 일리가 있는 신뢰성이 있는 영업이익의 이제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들의 위에 업사이드는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의 AI가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은 여기도 당연히 충격을 받겠지만 지금은 미국의 지금 조정을 받은 종목들은 거의 대부분 데이터 센터의 자본 지출로 인한 재무구조 우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하고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 업사이클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 그리고 주기가 다르다는 것을 판단해 보면서 우리의 메모리 반도체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앞서 우리 이사님이 또 데이터 센터 그 언급을 좀 해주셔서 추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간밤에 구글이 데이터 센터 업체를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최종 승자는 구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구글과 연관된 기업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지도 좀 코멘트 주실게요. 근데 뭐 이거 월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부터 누가 승자인지를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오픈 AI 진영과 구글 진영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에서는 구글 진영이 이길 것이라는 생각들을 참여자들이 좀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더더욱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은 구글 진영은 기본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빅테크 회사들이고 재무구조가 굉장히 탄탄한 회사들이고 그리고 제품이 나와서 서비스화해서 그것을 수익과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과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진영입니다. 그쪽은. 근데 오픈 AI는 그게 아니고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앞으로 뭘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픈 AI 진영이 상당 부분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그쪽을 계속 밀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결국 승자는 탄탄한 재무 구조와 그리고 수익과 연결시킬 수 있는 플랫폼이 있는 쪽이 이기지 않겠냐라는 게 요즘의 정서가 좀 되고 있는 거고 그래서 구글 진영이 더 각광을 받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주가를 보시면 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지금 오라클하고 브로드컴을 보면은 브로드컴 차트나 이 주가 움직임이 훨씬 더 좋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 두 개 비교해 봤을 때 마이크론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런 차이는 마이크론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모리 반도체인 거고 구글 진영과 오픈 AI 진영과의 싸움에서 누가 더 좋냐 안 좋냐에 따라서 주가 움직임과 수급 움직임이 좀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누가 이길 것이란가에서는 이제 가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결국 많은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건 재무조, 즉 돈의 싸움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구글 진영에서 좀 더 안정적이고 이길 확률이 높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종합해보면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존 주도주와 또 새로운 주도주가 될 후보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올해 상반기에 국내 증시에서 가장 뜨거웠던 섹터들을 꼽으라면 단연 조방원이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올해 한 7, 8월을 기점으로 해서 흐름이 다소 약해졌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당장에는 반전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인데 오늘은 일단 좀 조선주가 강하긴 해요. 다음 질문을 좀 드릴 텐데 조방원은 내년에 기대감을 좀 다시 내려놔야 될까요? 아니면 다시금 지금부터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으니까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일단 두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롭지 않은 섹터다라는 쪽들이고 두 번째는 상승해 온 지 한 3년이 넘게 내년으로 가게 되면 거의 뭐 4년째 들어가는 섹터다 보니까 그만큼 어떤 좀 지겹다라고 생각할 정도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그러면 조정을 받을 때 보게 되면 왜 중요한 지지권 쪽에서 잘 받고 횡보하면서 버티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이겠죠. 그래서 이 산업들의 가장 큰 섹터의 핵심은 실적이 잘 나온다. 이거는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적보다 수주가 더 중요합니다. 수주를 통해서 사이클을 확장시킨다라는 쪽들에 대한 증거만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이쪽 섹터들은 계속 확장세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수주와 관련된 근거들이 뭐 미국이 됐건 아니면 전 세계 수출이 됐건 간에 이런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역시나 레벨업 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쪽에서 수주를 더 체크를 하면서 내년에 키워드로 가져가시는 게 제일 좋겠다. 오늘 조선주가 움직이는 것도 그런 배경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조선주 조금 더 여쭤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신의 프리게탐을 한화와 함께 협력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오늘 조선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요. 대표님, 내년엔 마스카 프로젝트에 대한 그 윤곽이 더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조선주에 대한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앞서 실적보단 이제 수주다 했는데 네. 그나마 지금 조선 쪽이 수주가 가시화될 전망이 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옵션이 그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도 네.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마지막에 끝에 얘기했던 한국과도 한 업체와 손을 잡겠다라고 했던 얘기가 거기서 같이 연관이 돼서 응 우리야라고 지금 시장이 반응하는 부분이라고 봐야겠죠. 그만큼 이쪽도 이쪽은 이제 업황과 그 어떤 조선의 업황과는 상관이 조금 없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어떤 방산 쪽들은 이제 막 중국과의 그 경쟁을 해갈 때 거기서 경쟁력 차이가 거의 뭐 230배 차이가 난다라고 언급을 할 정도라고 하게 되면 그걸 준비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수주가 나온다. 근데 동맹 쪽에서 그 수주에 동맹 쪽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간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준비 잘 된 쪽은 한국이 제일 맞기 때문에 그에 따른 효과와 흐름으로 온다라고 되면 수주 증가가 맞다라는 논리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보게 되면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는데 삼성중공업이 또 LNG선 두 기를 수주를 했는데 LNG 운반선입니다. 근데 7천억 대라고 하게 되면 과거보다 가격이 좀 올라갈 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반영이 되게 되면 가장 큰 두 축, LNG선과 그리고 또 군함 MRO 쪽들 같은 경우가 성과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조선주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시장이 반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선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각각 2026년에 어떤 섹터를 가장 탑픽으로 바라보고 계실지 좀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박병창 이사님. 이게 제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기도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건데 어떤 섹터를 좀 내년에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뭐 제약바이오도 요즘 핫했고 최근에 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도 시장에서 급등하면서 미 증시에 이어서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어떤 섹터 좀 보고 계세요? 뭐 우주항공의 이런 부분들 이제 테마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전반적으로 이번 상승의 대세 상승은 AI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의 대세 상승의 끝도 AI로 끝을 맺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AI로 쭉 가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걸 전제하에 말씀을 좀 드리면서 한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제네시스 미션입니다. 미국은 국운을 걸고 세 차례, 이번에 세 번째인데요. 세 차례의 미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원자 핵폭탄을 만드는 게 있었고 하나는 달나라에 가는 달 착륙. 요게 두 번째가 있었고요. 이번 제네시스 미션이 있습니다. 이번 제네시스 미션은 미국이 제조업에서 뒤처지고 그리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을 극복하고자 하는 구글을 걸고 여기에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AI, 로봇, 공정자동화, 생명공학, 뭐 에너지,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지금 내용에 여러분들 다 나와 있으니까 제네시스 미션 한번 쳐보시고 거기에 키워드에 있는 것들이 내년도에 가장 화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게 가장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AI에 대해서 여러 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첨단 기술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지금 AI 프로젝트 제네시스 미션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키워드 눈여겨보자라고 검색해보자라고 여러 번 또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민수 대표님한테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2026년 우리 대표님의 탑픽 섹터는요? 네, 세 가지로 압축했습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빼면 안 되겠죠. 반도체 빠지면 지수가 흔들릴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인데 물론 소부장도 일어나긴 할 거겠지만 지금 먼저 챙겨야 될 거는 IDM이라고 하는 제조업체들입니다. 이거 먼저 보시면서 다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장에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입니다. 내년에는 소프트웨어가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AI가 활용해서 수익을 벌기 시작한다라고 할 때 관심이 무지만이 높아가는 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쪽들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쪽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소프트웨어, 에너지까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여러분들께 유익한 방송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박병창 이사님과 김민수 대표님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